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여전히 씩씩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명품 시장에만 오픈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계대출 받을 때도 오픈런이 나온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네, 일이에요? 사실 뭐 빌리는 것도 오픈런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네. 싸게 빌리려면 지금 오픈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얘기냐면 뭐 일반 가계대출은 아니고요. 아파트 잔금대출 시장입니다. 네. 집 사실 때 아마 내보신 분들 있겠지만 잔금대출이라고 하는 건요.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입주 예정자에게 이 개별적으로 심사 없이 일괄 승인해주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 가운데 금리 등을 고려해서 차주가 직접 은행을 선택하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중도금 대출하고 좀 다른 점은 이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차주의 소득, 부채, 주담대 최장 만기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기존에는 이게 잔금 대출이요, 그 은행들이 뭐 손쉽게 대출 수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런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은행에 비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라고 하시면 더 잘 알 텐데 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잖아요. 이 잔금 대출을 받으실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자기 돈 다 내고 집 사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잔금 대출을 서로 받고 싶은데 지금 대출 금리가 조금 비싼 수준입니다. 게다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출 규제 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지역 농협에서 연 4% 초반대 금리로 잔금 대출을 판매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대출 수요자들이 앞다퉈 달려가서 완판된 상황이고요. 와. 4.2%가 다른 4대 은행 이 주담대 평균 금리 이게 최대 한 6.48이거든요. 많으면 적어도 4.7은 내야 되고요. 그것보다도 낮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간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돈을 빌려야 될 시점이 됐는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워낙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야, 금리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농협 말고 아파트 잔금대출 금리를 제시한 곳이 KB국민은행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가 제시한 금리가 연 4.8%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다른 시중은행은요, 이 잔금대출 금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서 은행마다 부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금리를 제공하면 너무 또 대출 많이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싸게 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4% 후반에서 5% 초반대 금리로 받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은행들이 대출 총액 증가 목표치 여기에 헐떡이면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이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또 연 4.35%좀 낮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도 또 수요가 몰릴 것 같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이 잔금대출 수요를 흡수하려고 금리를 내놓은 건데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있잖아요. 네네. 이 중앙회 서울 지역 본부 이 본부 차원에서는 금융당국에 또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금고로 야 이거 금리 경쟁 최소화해라 라는 금고가 내려간 상태라서 네. 이 새마을금고가 내놓은 상품 역시 오픈런이 이를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잔금 대출, 뭐 중도금 대출 뭐 상관없이 은행들의 싸움이었거든요. 우리 은행이 더 쌉니다.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명함 내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오픈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농협 사례도 얘기해 주셨고 새마을금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시중은행보다도 제2금융권이 대출에 더 열심히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가 은행권에서 5대 은행에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대출 조이기가 시작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5대 은행에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쪽이 줄면 한쪽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쵸. 이른바 풍선 효과죠. 네. 여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7일까지 보니까 그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요. 전달 말보다 421억 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전체 증가폭의 3.8% 수준인데요. 네. 이게 하루하루 영업일 기준으로 늘어난 액수를 따지면 지난달에는 일평균 557억이 늘었는데
지금까지는 84억 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풍선 효과가 진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더 안 좋은 건 사실 담보대출보다 더 안 좋은 대출이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받는 카드론, 그렇죠.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좀 대출 가운데서도 조금 더 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대출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질이 안 좋다는 건 사실 담보가 없고 그리고 금리가 비싼 대출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금리가 싼 대출 빌리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비싼 대출 빌린다는 건 싼 대출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금리가 높은 대출까지 수요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좀 심해졌습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 7월에 8천억 늘었고 8월에 7천억 늘었는데 지난달에는 9천억이 늘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더치은행 신용대출이요. 요게 또 4천억이 지난달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사실 보험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험 약관 대출,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에 가입한 그 금액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 약관 대출이요. 이걸 불황형 대출의 대명사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 약관 대출이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까지 이렇게 늘었다는 게 그만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방금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은행이나 뭐 금융권 대출보다도 뭐 카드나 캐피탈사,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받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조건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은 많이 안 보지만 이율은 높은 거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가계대출 증가세 그리고 또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대출 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금융당국도 대책을 좀 세우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오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금융당국이 엽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놓고도 고심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일단 아까 제가 카드 캐피탈사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에서만 받던 대출 목표치를 11월과 12월에는 이 카드 캐피탈사에도 받을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일정은 아마 오늘 점검회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현장 점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인 이 주택담보대출이요. 그 가운데서도 잔금대출. 요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그 금융당국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서 네네. 증가폭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늘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2조 가량 폭증했는데 그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만 1조 원 안팎이고요. 그 1조 원 안팎 가운데 집단대출 공급액이 증가분의 88%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대출을 본격적으로 좀 손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호금융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그 문번은 날짜 수익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공격적으로 지점 단위에서 영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금융당국이 중앙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둔촌주공 여기 단금 대출 경쟁 요 본격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옥죄는 것만은 답이 아닐 텐데 어떤 또 답안이 나올까 이런 것들도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배달 수수료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그 뒤로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네네.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지금 제가 이 상생협의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에서 강제하기 전에 규제로 강제하기 전에 좀 그 상호 이해 집단 간에 잘 합의를 해봐라라고 정부가 주선을 한 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7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 7일까지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플랫폼의 입점 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네.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율
이거를 두고 서로 입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일단 11차 회의까지 나온 결과 점유율 1위 이 배달의 민족은 최고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7.8%로 낮췄습니다. 네. 물론 수수료를 이제 차등으로 하겠다는 구조예요. 대신에 업주 배달비 500원 올리는 안을 제출했고요. 네. 쿠팡이츠는 기존 9.8%였는데 이거를 9.5로 소폭 낮추는 대신에 배달비를 기존처럼 2,900원으로 단일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분들, 입점업체분들이 원하는 수수료과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사실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5%거든요. 여기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생안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쿠팡이츠와 배민이 제시한 그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안은요. 아까 제가 정부의 주선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부 쪽 위원인 공익위원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평균 수수료 6.8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쿠팡이츠와 배민은 6.8보다도 훨씬 높은 9%대. 그리고 입점업체들은 5%대. 이러다 보니까 상생한 도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간극이 좀 많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정부 주도의 협상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공정위가 제 역할을 너무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공정위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야 되는데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를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강제적 상생,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 되면 강제적인 상생을 위해서라도 배달 플랫폼에 칼을 빼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관련돼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독과점 사업자가 자신들 입맛대로 가격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이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요. 뭐 최해대우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해대우 조합을 보면요. 입장업체가 동의한 상태에서 A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면 그 수수료 인상분을 떠안고 A 배달 플랫폼에서 상품을 기존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 가격까지 2,000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려면 한쪽만 올릴 수 없고 다 같이 올려야 되고요. 그럼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을 깎아요. 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도 다 깎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 인상 부담이 소비자,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장 가격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독점적인 사업자의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위가 너무 좀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여일 동안 지금 11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상생협의체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괜찮은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호 이해 집단 간의 합의를 좀 해봐라 라면서 나온 게 상생협의체인데 그럼 이게 잘 안 됐다면 결국은 입법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위가 이렇게 뭔가 제재를 통해 가지고 둘 간의 합의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예 법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상한을 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요거 그 지적이 많이 나오면서 12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이거 개정하면서 3년마다 적정 원가 산출하고요. 지금까지 이를 토대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측정을 했는데 매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돼서는 이제 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좀 이제 덜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배달앱도 이런 식의 뭔가 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의원 발의 법안도 나온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만근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거든요. 네. 이 대통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정해라. 그리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요. 네. 합리적인 수수료를 수준이 얼마냐? 이거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뭐가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실효성도 약간 문제가 됩니다. 이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해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팡이츠나 배민 쪽은 9%대를 원하고
이 점주들은 5%대거든요. 그러면 점주들이 원하는 5% 수준의 상한제가 되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환경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한 수수료율이 15에서 20% 수준에 달해요. 게다가 네. 수수료율을 상한제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낮추면 이 배달앱 입장에서는 다른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합니다. 예를 들면 배달비나 광고비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법에는 수수료율만 정해져 있으니까 배달비 광고비 올리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배달비 광고비까지 손을 댄다? 라고 하면 이 과잉 규제 논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내에서는요, 이 법으로 수수료율을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상생하는 도입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라는 공정의 입장이지만 계속까지 상생한 조치가 어렵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법적인 제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수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은 소비자분들도 이제 점점 배달앱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음식값도 너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빨리 잡혀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돈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지갑 만질 때마다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통회사들도 업체 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유통업의 강자라고 하면 어떤 채널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유통업 하면은 그래도 백화점? 네, 맞습니다. 네. 이 백화점이요, 가장 매출 규모가 큰 유통업의 강자입니다. 네. 그 주요 유통사들이 근데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 유통사 가운데서는 뭐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유통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유통사들이 갖고 있는 그 유통업체별로 실적을 쪼개봤더니 백화점의 매출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혹은 백화점의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지갑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백화점은 아무래도 좀 돈을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유통업체 주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같은 곳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 유통 3사에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럼 혹시 잘 나간 유통사도 있나요? 이게 좀 안 좋은 건데요. 이 불황용 유통 채널이라고 하면 사실 편의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밥을 먹을 때 점심값이 좀 부담이 되면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뭐 이런 걸로 때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 잘 나가는 건 어떻게 보자면 불황형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CU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나 아니면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편의점도 있고 다른 부문도 있거든요. 네. 근데 편의점 부문의 영업이익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 업계에서는 조만간 편의점이 백화점을 꺾고 유통업의 강자로 올라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오프라인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온라인은 빼고요. 네. 그 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 중에서 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에만 놓고 따지면 백화점 17.8, 편의점 16.8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과 같은 상승세라고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편의점이 백화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도 사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편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 한 2만 개? 3만 개? 5만 5천 개입니다. 5만 5천 개요? 네네. 와. 점포 한 개에 인구수가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많다. 이러다 보니까 네. 편의점에서도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건 아니냐라는 한계가 있어서 뭔가 다른 그 시기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너를 좀 바꿔야겠다. 편의점 탈탈탈 코너가 있거든요. 편의점을 터는. 백화점 탈탈탈을 한번.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군요. 유통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마지막 이야기로 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11월 소비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주 금요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님? 네, 일단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거 정부 주도로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1일 자동차, 가전업계 할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유통 서비스, 생필품 시작을 했고요. 문화 레저 할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및 버티컬 플랫폼 등이 신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2,600여사가 참여를 해요.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데 사실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좀 세일을 너무 자주 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요거를 조금 모방을 해서 네. 소비를 좀 끌어올려 보자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실 그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기회를 노리시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 차종을 올해 24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차종 같은 경우에도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소나타나 산타페 경우에는 연중 최대 할인폭인 20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전업계는 TV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요거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요거 도대체 어디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느냐가 궁금하시면 네. 이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참여 기업 그리고 품목, 할인율, 사은 행사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뭔가 사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물건 사실 일이 있다면 여기 들어가서 좀 세일하는 거 없나 확인해보고 사시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쌉니까? 오프라인으로 사는 게 쌉니까? 이거는 품목마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그렇군요. 오프라인 더 싸다 그러면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맨날 데이트 신청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한테. 네. 언제 한번 봐야겠죠. 우리 2024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맨날 받아는 주고 계시는데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자님. 자, 오늘도 우리 씩씩한 고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이었고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